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칸트 할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코디정 채널은 철학 영상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칸트 철학이 아주 많습니다. 철학? 지금 장난하냐? 너무 어렵잖아.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 적지 않지요. 그러나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세상에 철학보다 어려운 지식 분야 엄청 많습니다. 돈을 버는 지식, 마케팅하는 지식, 뭔가를 개발하는 지식, 철학보다 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지식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 잘만 활약하시잖아요. 이게 아마도 언어 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또 표현하시고 또 그래서 어렵게 이해하십니다. 이게 고약한 언어의 문제인데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철학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쉽게 표현하고요. 또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철학이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복잡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막 설명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철학을 공부할지 모르겠는걸.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철학 공부할 때도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고디정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7번째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코디정 번역 작업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원리의 분석편 개론 부분을 공유합니다. 이따가 전문을 오디오북, 유튜브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요. 범주, 순수 지식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개념의 분석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범주에 대한 초월적 연역, 범주의 초월적 연역 편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개념의 분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순수 지식 개념을 찾아내는 분석이었습니다. 그것이 범주의 초월적 연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요. 순수 개념의 기원과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규명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원리의 분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원리란 무엇입니까? 원리란 경험 개념을 적용할 때의 원리입니다. 많은 순수 이성 비판 독자들이 깜빡하고 지나치게 범주에 신경을 쓴 나머지 대상 인식에서 범주가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알게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주는 그 전 단계,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경험 개념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자, 골목을 지나는 고양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를 보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저건 고양이네 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그것이 바로 경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범주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범주는 경험 개념의 일종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원리, 그것이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의 영상에서도 또 그 다음 시간의 영상에서도 살펴볼 것이고요. 이 메타데이터가 무엇인데? 네,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 자료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들어온 데이터, 아까 그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판단할 때의 원리,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순수 이성 비판의 원리의 분석편입니다. 판단을 했으니까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겠죠.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리의 분석편은 판단력이 뭔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되게 원리를 준다. 다시 말하면 대상의 고양이요. 대상을 보고 개념, 대상을 규정하는 개념. 넌 고양이야. 넌 꼬리가 있네. 넌 포유류네. 이런 식으로요. 그 개념을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판단력은 주어와 수어를 연결하는 원리. 이렇게 되겠죠. 주어는 저 대상이에요. 수어는 그 대상의 성격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만은 안내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칸트의 설명을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몇몇 다이어그램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화면을 멈춰서 이 그림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각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감각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직관. 직관이 일을 하는 부분, 그것을 감수성이라는 이름을 줘보죠. 그러면 감수성을 통해 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관 데이터를, 그 감각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처리가 바로 개념,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개념을 부여해서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상 인식인데요. 이 개념과 판단을 하는 그 머리의 영역을 지식이라고 불러보죠. 그 다음에 추론을 하게 됩니다. 추론은 생각을 점핑해서 지금 여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아주 먼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까지 생각을 점핑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성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죠. 자, 이 개념, 판단, 추론,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일반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논리학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간의 지식 학문 체계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체계라고 칸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성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저 감각 데이터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 데이터와 무관하게 영혼에서 영혼으로 생각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칸트는 일반 논리학을 요 직관 들어가 있는 감수성을 결합해서 초월 논리학, 초월적 논리를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에서 개념의 분석, 원리의 분석은 이 지식 영역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요 이성, 추론의 영역은 여기서 온갖 오류가 다 발생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야. 여기는 초월적 변증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어떻게 오류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합니다. 자, 다음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요. 직관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은요. 그 직관 데이터를 판단하는 게 인식입니다. 직관과 인식 사이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것들은 불과 0.01초 사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합니다. 먼저 직관은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는 되게 혼란스럽고 무엇인지 모르는 아주 감각적인 데이터. 이 데이터를 좀 정리 좀 해야겠어요. 그게 바로 상상력. 상상력이 직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조금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단력이 경험 개념을 직관 데이터에 적용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상상력과 판단력 사이에서 그냥 마구 감각 데이터에 뭔가를 개념을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반드시 순수 지식 개념, 다시 말하면 범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직관 데이터가 있고 상상력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순수 지식 개념을 통해 가지고 판단력이 경험 개념을 적용해서 인식을, 알을 낳는 것. 그게 바로 원리의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른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이 그림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처리 기술, 영상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볼 때 또는 휴대폰으로 볼 때 그때의 기술 프로세스를 순수 이성 비판의 과정과 비유해서 유추해서 좀 설명해 본 것입니다. 자, 컴퓨터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순수 이성 비판을 설명한다. 칸트를 한번 이해해 본다라는 것인데요. 대상을 직관합니다. 그러면 그 직관 데이터에는 아주 무질서하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지식인한테 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압축을 해야 된다. 칸트는 종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데이터를 압축해서 지식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네, 상상력이요. 그러면 이 압축된 데이터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 압축을 해제하는 게 무엇이? 범주를 이용해서 압축을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험 개념을 적용합니다. 비로소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다른 다이어그램으로 또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요, 제가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과정이 아니라 어떤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각형, 하얀색 사각형이 7개가 있네요. 이 7개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물, 맨 아래쪽에 있는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인식할 것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인식하느냐? 먼저 그 사물은 우리 감수성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다음 감수성 영역에서 들어온 데이터는 지식 영역에서 데이터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수용된 영역, 감수성 영역에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직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을 탐색해야지. 탐색했니? 그러면 우리는 딱 1초, 0.1초, 0.001초, 아니 10초만 대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 데이터는 그대로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탐색된 데이터를 시간적으로 수집해서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게 포착. 자, 포착된 데이터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밝혀낸 범주, 순수 지식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압축을 푼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지각, 나의 자기의식, 이 자기의식에서 모든 직관 데이터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경험 개념을 적용해서 이 사물을 판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안내하는 인간의 알매 세계, 인식의 세계, 데이터 수용 및 처리의 세계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춘 다음에 이 그림을 살펴보면요, 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번 영상과 오늘 영상 그리고 다음 영상까지 우리가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범주입니다. 범주가 뭐냐고요? 순수 지식 개념, 학자들은 순수 오성 개념, 순수 지성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고 똑같이 들어있는 12개의 개념, 12개의 단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 범주가 어디에서 기원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칸트가 범주의 가장 유명한 기능인 범주의 윤곽, 칸트를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준 핵심적인 범주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어로는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이게 학자들은요, 도식으로 번역을 100년간 해왔어요. 전혀 아니에요. 도식으로 이 스키마를 번역을 하면 칸트의 스키마 이론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범주는 양의 개념, 질의 개념, 관계의 개념, 양상의 개념이 있는데 양의 개념에서는 도식도 괜찮아요. 그러나 질의 개념 그리고 관계, 양상의 개념에서는 도식이라는 단어와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과관계, 어떤 변화, 있냐 없냐, 필연적이냐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이 스키마는 이 경험 데이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루엣을 딱 캐치해서 경험 개념한테 전달하고 판단력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윤곽입니다. 우리는 12개의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범주가 제공하는 윤곽 기능, 실루엣이 있습니다. 그것이 12개의 범주는 12개의 윤곽을 나타냅니다. 범주는 경험 개념에 이 스키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범주가 우리 의식에, 우리 판단력에 너 일을 할 거잖아. 저 대상을 판단할 거잖아. 내가 기본 정보를 줄게. 이 실루엣 정보야. 요 정보를 가지고, 이 윤곽 정보를 가지고 네가 일을 해. 판단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 개념에 머릿속으로 들어온 감각 데이터, 경험 데이터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정확한 이해다라고 고디정은 생각합니다. 메타데이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요, 그 데이터, 그 영상 데이터에 기본 정보를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의 이름, 제작자, 공유자 채널의 이름, 영상의 길이,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몇 가지 정보, 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주는 게
메타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메타데이터를 참고해서 언어 처리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범주는 경험 개념의 메타데이터를 주고 이 메타데이터에 따라서 그걸 규칙으로 삼아서 너가 판단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 범주가 메타데이터를 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까닭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개념이 다르다. 이해하시겠죠? 공통점과 차이점. 그런데 칸트가 서론에서 이 순수 이성 비판 서론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칸트는 형이상하게 확실한 길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학과 과학처럼 철학도 무엇이 필요하다? 네, 경험 무관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칸트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지식이 확장된다는 것인데 이 경험 무관한 종합 판단, 학자들의 용어로 말하자면 선천적 종합 판단 혹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이 경험 무관하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공통된 판단이 나타난다. 그것이 이 원리의 분석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칸트는 그 기초 작업을 하는데요. 오늘이 7번째 영상인데요. 다음 8번째 영상에서 드디어 그 경험 무관한 종합 판단이 무엇이냐? 9개의 경험 무관한 종합 판단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텍스트와 사운드 동시에 나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원리의 분석, 개론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원히 빛날 원리의 분석편, 스키마 이론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순수 이성 비판 제1권 초월적 요소론 제2부 초월적 논리 제1편 초월적 분석 제2장 원리의 분석 일반 논리학은 더 높은 인식 능력이 차지하는 부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평 위에 세워진다. 그런 능력이 지식과 판단력과 이성이다. 그러므로 저 이론은 분석 작업에서 개념과 판단과 추론을 다루며 이것들은 그런 머릿속 능력의 기능과 질서에 꼭 맞으니 지식 일반의 광의적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형식적인 일반 논리학은 인식에서 순수하든 경험적이든 모든 내용을 빼내고 나서 생각의 형식, 예컨대 논리적인 인식, 일반만을 다루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은 그것의 분석적 부문에서 기성에 대한 규범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는 이성 자신의 안전한 지침을 갖는 그런 형식 속에서 이성의 활동을 요소들로 분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용되는 인식의 특질을 고려할 것도 없이 경험 무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초월 논리학은 경험 무관한 순수 인식만의 규정적인 내용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분류에서는 일반 논리학을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의 초월적 사용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그래서 진리의 논리, 즉 분석에는 속하지 않되 그것보다는 허상의 논리에 속함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이성의 초월적 사용은 초월적 변증이라는 이름 하에서 학문 체계의 특수한 부문을 필요로 한다. 지식과 판단력은 초월 논리학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여 참된 용도의 규범을 갖게 되며 고로 그것들은 초월 논리학의 분석적 부분에 속한다. 반면 이성은 그것이 대상들에 대해 경험 무관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인식을 가능한 경험의 한계 너머까지 확장하려고 할 때 한결같이 변증적이니 허상에 빠진 이성의 주장은 반드시 분석에 포함돼야 하는 규범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원리들의 분석은 판단력에 대한 유일한 규범이 될 것이다. 그것은 판단력으로 하여금 현상들의 지식 개념을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경험 무관한 규칙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실제로는 지식의 원리인 것을 내 주제로 삼으면서도 판단력에 대한 이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이 이름이 이 작업을 더 정확하게 가리킨다. 서론 판단력 일반에 대하여 만약 지식 일반이 규칙 능력으로 밝혀진다면 판단력은 그런 규칙들 아래로 무엇을 포함시키는 능력,
즉 어떤 것이 주어진 규칙 아래에 있는지 여부, 주어진 규칙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일반 논리학은 판단력을 위한 어떤 지침도 포함하지 않으며 포함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을 빼내기 때문이며, 그래서 일반 논리학에서는 개념, 판단, 추론에서 발견되는 인식의 형식만을 분석적으로 분해하는 일만 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은 모든 지식 사용에 대한 형식적 규칙들을 세우기만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일반 논리학이 어떻게 이런 지식의 규칙 아래로 무언가를 포함하게 되는지, 다시 말해 어떤 것이 그 규칙 아래에 놓이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지를 보편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때 다시 어떤 규칙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판단력의 명령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규칙을 통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이지만 판단력은 배울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오직 숙련될 수 있을 뿐임을 우리는 안다. 이것은 판단력이 이른바 타고난 능력의 특성을 지닌 까닭이며,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 해도 학교 교육을 통해 메울 수 없다. 학교가 다른 사람들의 통찰에서 빌려온 수많은 규칙을 부족한 지식에 제공하여 그것들을 주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규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은 학습자 본인에게 속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면 누군가 그에게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규칙을 처방해 주더라도 잘못된 규칙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별표 칸트 주석, 판단력의 부족은 우리가 실제로 어리석음이라 부르는 것인데, 이런 장애에 대해서는 치료법이 없다. 둔하고 부족한 머리일지라도 그것이 단지 지식이 부족한 정도라면, 그리고 지식 개념들이 부족한 것이라면 정말이지 배움을 통해 채울 수 있고 심지어 학식까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보통 판단력 또한 부족할 터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기 학문에서 아주 학식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개선될 수 없는 판단력의 결여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는 일이 이상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의사, 판사, 정치가가 자기 분야에서 완전한 교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각자의 머릿속에는 훌륭한 병리학 개념, 법률 개념, 정치 개념이 많이 들어있겠지만 그 개념들을 적용할 때에는 쉽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고난 판단력의 부족 때문에 실수가 생기는 것으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보편적인 것을 추상적으로는 통찰할 수 있어도 어떤 경우에 그런 보편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이러한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사례와 실물을 통해 충분히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사례들이 누군가의 판단력을 선명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이 사례의 유일하고도 대단한 혜택이다. 그러나 지식 통찰이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정확한지에 관해서 사례는 그런 올바름과 정확함을 훼손하기 일수다. 왜냐하면 한계 있는 사건으로서 사례가 규칙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며 게다가 규칙에서 정확한 통찰을 이 경험의 특수한 상황과는 독립해서 보편적으로 얻으려는 지식의 노력을 사례가 자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사례는 규칙들을 원리가 아니라 공식으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는데 이런 점으로 말미암아 사례는 판단력의 보행기에 불과한 것으로 타고난 판단력의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 논리학이 판단력에는 아무런 지침을 주지 못할지라도 초월 논리학은 사정이 아주 다르다. 초월 논리학은 순수 지식이 사용되는 명확한 개념들을 통해 판단력을 바로잡고 안전하게 해주는데 이런 일이 초월 논리학의 자기 과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철학은 이론으로서는 즉 경험 무관한 순수 인식의 영토 안에서 지식을 확장하는 이론으로서는 전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일에는 철학이 적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모든 시도에서 지금껏 얻어낸 영토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기도 하다. 이와 달리 우리에게는 비판으로서 철학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몇몇 순수 지식 개념을 사용할 때 판단력이 실수, 판단착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함이니 비록 이런 철학의 이점이 그저 소극적일지라도 그 날카로운 검토 작업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월 철학은 순수 지식 개념 안에 주어져 있는 규칙, 오히려 규칙들에 대한 보편적인 제약 조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 규칙이 적용돼야 하는 경험 무관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초월 철학은 수학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교과 학문보다 우월하다. 이런 우월함의 까닭은 초월 철학이 대상과 경험 무관하게 관계하는 개념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들의 객관적 타당성이 후천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 그런 접근은 경험 무관한 개념들의 권위에 전적으로 저촉될 뿐이다. 이와 달리 초월 철학은 보편적이고 충분한 기준으로서 어떤 제약 조건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초월 철학은 그런 조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대상이 주어질 수 있게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개념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따라서 순수 지식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저 단순한 논리 형식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력의 초월적 이론은 두 개의 절로 구성된다. 제1절은 감각 조건을 다룬다. 오직 그 제약에서만 순수 지식 개념이 사용될 수 있으니 그 감각 조건은 곧 순수 지식의 윤곽 기능이다. 제2절은 종합 판단을 다룬다. 이런 조건 아래서 순수 지식 개념들로부터 경험 무관하게 흘러나와서는 다른 모든 인식의 기초 위에 경험 무관하게 놓이는 그것들, 즉 순수 지식의 원리들을 다룬다. 판단력의 초월적 이론 또는 원리의 분석 제1절 순수 지식 개념의 윤곽 기능에 대하여 어떤 대상이 어떤 개념 아래 놓일 때마다 그 대상의 표상은 항상 그 개념과 같은 종류여야 한다. 즉 개념은 그 아래 놓이는 대상에서 표상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대상이 어떤 개념 아래 포함된다는 표현에 딱 맞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접시라는 경험 개념은 그 접시 개념에서 생각되는 동그라미가 원이라는 형태로 직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이라는 순수 기하 개념과 같은 종류이다. 그런데 순수 지식 개념은 경험적 직관과는 정말이지 감각 직관과는 매우 이질적이며 그래서 어떤 직관에서도 만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관이 범주 아래 포섭되는 것이며 어떻게 범주가 현상들에 적용될 수 있단 말인가? 실로 누구도 어떤 범주, 예를 들어 인과성이라는 범주가 감각을 통해 직관될 수 있다고는 그래서 현상 안에 그런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터이다. 이제 이 자연스럽고도 중대한 문제가 바로 판단력의 초월적 이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시 말해 이 이론은 순수 지식 개념들이 어떻게 현상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른 모든 학문에서는 그런 필요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상 이 일반적으로 생각되게 되는 개념들이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표상하는 개념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이질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후자에 대해 전자의 개념 적용에 관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한편으로는 범주와 같은 종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과 같은 종류여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범주를 현상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3의 어떤 것이 있어야 함이 분명하다. 이런 매개 역할을 하는 표상은 순수해야 하며 즉 어떤 경험적인 것도 없이 한편으로는 지적이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적이어야 한다. 그런 표상이 바로 초월적 윤곽이다. 지식 개념에는 다양함 일반의 순수 종합적 하나됨이 들어있다. 내적 감각의 다양함에 대한 형식 조건인 그러므로 모든 표상을 연결하는 형식 조건인 시간에는 순수 직관의 경험 무관한 다양함이 들어있다. 그런데 초월적 시간 규정은 보편적인 데다가 경험 무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범주와 같은 종류이다. 그러나 이 초월적 시간 규정은 다양함의 모든 경험적인 표상에 시간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현상과 같은 종류이다. 따라서 이런 초월적 시간 규정 덕분에 범주를 현상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초월적 시간 규정은 지식 개념들의 윤곽으로서 범주 아래로 현상이 포섭되는 것을 매개한다. 이러한 순수 지식 개념들이 그저 경험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월적으로도 사용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오직 현상에만 경험 무관하게 관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물 일반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으로서 순수 지식 개념들이 우리 감수성에 아무런 제한 없이 대상 그 자체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범주의 영역에서 살펴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질문에 주저함 없이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개념 자체에 혹은 적어도 개념을 이루고 있는 요소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개념은 불가능해지고 어떤 중요한 뜻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념이 사물 자체에 관계할 수 없음을 사물 자체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혹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영역을 통해 살펴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감수성의 변환에 의해서일 뿐이며 결국 경험 무관하게 순수한 개념들에는 범주 안에 담긴 지식 기능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감수성에 특히 내적 감각에 형식적인 제약 조건이 즉 오직 그 아래에서만 범주가 어떤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조건이 경험 무관하게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다. 지식 개념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러한 형식적이며 순수한 감수성에 대한 조건을 일컬어 우리는 지식 개념의 윤곽이라 부른다. 또한 우리는 지식이 이런 윤곽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일컬어 윤곽 기능이라 부른다. 윤곽은 그 자체로는 오직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여기서 상상력의 종합은 어떤 개별 직관을 위함이 아니라 감수성에 대한 수러 규정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함이므로 윤곽은 이미지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5개의 점을 과 같이 차례로 찍는다면 이것은 숫자 5의 이미지다. 반면 내가 만일 그저 수 일반을 생각한다면 말하자면 5가 될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는 수를 생각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어떤 이미지 자체라기보다는 특정 개념에 맞게 예를 들어 1000을 이미지로 표상하기 위한 방법을 머릿속에 갖는 것이다. 1000이라는 숫자의 경우 나는 그 이미지를 쉽게 살펴볼 수도 그 이미지를 1000이라는 개념과 비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나는 한 개념에 그것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상상력의 이런 보편적인 처리 과정을 일컬어 그 개념을 위한 윤곽이라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순수 감각 개념들의 기초에는 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의 윤곽이 놓인다. 그 어떤 삼각형의 이미지도 삼각형 개념에 딱 맞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삼각형 이미지도 그 삼각형 개념으로 하여금 모든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나 예각이나 둔간 삼각형 등에 타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의 보편성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런 이미지는 항상 삼각형 분야의 한 부분에만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삼각형의 윤곽은 다른 곳이 아닌 생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공간에서 순수 형태에 관한 상상력의 종합 규칙을 뜻한다. 경험 대상이나 그 대상의 이미지가 그것의 경험 개념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한다. 오히려 경험 개념은 언제나 상상력의 윤곽에 직접 관련되는데 이러한 윤곽이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서 우리 직관을 규정하는 규칙이다. 개라는 개념은 나의 상상력이 그리고 4발 달린 동물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규칙이지 경험을 통해 내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제한되거나 혹은 내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이미지로 제한되는 건 아니다. 현상과 그것의 형식에만 관계하는 우리 지식의 윤곽 기능은 인간 정신 깊은 곳에 감춰진 기술이다. 우리가 이 기술의 참된 운용법을 그 본 모습 그대로 알아내서 우리 눈앞에 드러내는 건 매우 어렵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지라는 것은 생산적 상상력의 경험적인 능력의 산물이다. 반면 감각 개념, 가령 공간에서 도형 개념들의 윤곽은 경험 무관한 순수 상상력의 모노그램이며 이것을 통해 그리고 이것에 맞게 비로소 이미지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미지는 항상 그 이미지를 지정하는 윤곽에 의해서만 개념들에 연결돼야 하되 이미지 자체로는 해당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다. 이제 순수 지식 개념의 윤곽은 어느 한 이미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윤곽은 범주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며 개념 일반에 따라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규칙과 같은 순수 종합일 뿐이다. 또한 윤곽은 상상력의 초월적 산물이며 표상들이 지각의 하나됨에 따라 하나의 개념 안으로 경험 무관하게 함께 연관되는 한 모든 표상에 관해 저 감각의 형식, 즉 시간, 조건에 따라 내적 감각 일반을 규정하는 것에 관여한다. 순수 지식 개념 일반의 초월적 윤곽에 요구되는 건조하고 지루하고 세심한 분석 대신에 이제부터 우리는 범주들의 순서에 따라
그리고 범주들과 관련지어 윤곽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우리 외부 감각에 대한 모든 양퀀터의 순수 이미지는 공간이다. 반면 감각 일반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시간이다. 그러나 지식 개념인 수량 퀀티터즈의 순수 윤곽은 수이다. 수는 하나에다 같은 종류의 다른 하나를 연속해서 더해 망라하는 표상이다. 그러므로 수는 같은 종류의 직관 일반의 다양함을 하나로 합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런 하나됨은 내가 그 직관을 탐색하는 동안에 내 자신이 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순수 지식 개념에서 실체는 감각 일반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체는 시간 속에서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바로 그런 개념이며 부정은 시간 속에서 어떤 존재 아님을 표상하는 그런 개념이다. 따라서 실체와 부정의 대립은 동일 시간을 채워진 시간으로 아니면 텅 빈 시간으로 구별함으로써 생긴다. 시간은 단지 직관의 형식이며 그래서 단지 현상인 대상의 형식이므로 이 대상에서 감각에 대응하는 것은 사물 자체이며 모든 대상의 초월적 재료, 사물의 성질, 실체이다. 모든 감각은 등급 또는 양을 가지면서 어떤 대상의 동일한 표상에 관하여 동일한 시간을, 다시 말하면 내적 감각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채우되 감각 없음, 경무에서 멈출 때까지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실체와 부정 사이에는 관계와 결합이 있으며 아니면 실체에서 부정으로의 이행이 있는 것이 돼 이는 양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모든 실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시간을 채우는 한 그 무엇인가의 양으로서 실체의 윤곽은 바로 시간 속에서 연속적이고 일정한 저 양을 생산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어떤 등급을 갖는 감각으로부터 그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감각의 부정에서 그 감각의 어느 양까지 점차 올라가는 것이다. 본질의 윤곽은 시간 속에서 실체적인 것의 불변성이다. 다시 말해 본질의 윤곽은 다른 모든 것이 변하는 동안에도 지속하는 경험적인 시간 규정 일반의 토대로서 실체적인 것에 대한 표상이다. 시간 자체가 흐르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시간 속에서 흐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신이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시간에서 현상에는 존재 속에서 불변하는 것, 즉 본질이 대응한다. 오직 본질에서만 현상들의 연쇄성과 동시성이 시간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사물 일반의 원인 및 인과성의 윤곽은 어느 실체적인 것이 놓일 때마다 다른 무엇이 항상 따르게 되는 그런 실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한 다양함의 순차성에는 이 윤곽이 있다. 공동성, 상호작용의 윤곽, 바꿔 말해 비본질적인 것에 관한 본질들의 상호인과성의 윤곽은 덧던 보편적인 규칙을 따르는 하나의 본질 규정 및 다른 본질 규정의 동시성이다. 가능성의 윤곽은 서로 다른 표상들의 종합과 시간 일반의 조건들의 일치함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대립하는 것은 한 사물 내에 동시에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순서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윤곽은 한 사물의 표상에 대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규정이다. 사실성의 윤곽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서의 존재함이다. 필연성의 윤곽은 모든 시간에서의 어떤 대상의 존재함이다.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각 범주의 윤곽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머릿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양의 윤곽은 어떤 대상의 연쇄적인 파악에서 시간 자체의 생산, 종합, 질의 윤곽은 시간 표상을 갖는 감각, 포착의 종합 아니면 시간의 채움이, 관계의 윤곽은 모든 시간에서, 즉 시간 규정의 규칙을 따르는 포착된 것들의 상호관계가, 마지막으로 양상의 윤곽과 그것의 범주들은 어떤 대상이 시간에 속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시간에 속하는지에 관해 그 대상을 규정하는 관계자로 시간 자체가 들어있다. 따라서 윤곽들은 규칙을 따르는 경험 무관한 시간 규정들의 다름 아니며 이 규칙은 범주들의 순서에 따라서 모든 가능한 대상에 관한 시간 계열, 시간 내용, 시간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전부이다. 이리하여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의 윤곽 기능은 다름 아니라 내적 감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양한 직관의 하나됨이며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내적 감각, 수용성에 대응하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지각의 하나됨에 이르게 됨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순수 지식 개념의 윤곽은 이런 개념들의 대상과의 관련성을 제공하는, 그리하여 의미를 제공하는 참되고 유일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는 결국 가능한 경험적 사용 외에 다른 용도가 없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지각에서는 모든 의식이 필수적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경험 무관하게 필수적인 하나됨의 근거로서 범주는 그저 현상들을 종합의 보편적인 규칙에 따르게 하고, 그리하여 현상들을 하나의 경험 안으로 일관된 연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데에만 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식은 모든 가능한 경험 전체 안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경험적 진리에 선행하면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진리는 이 가능한 경험과의 보편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감수성에 대한 윤곽들이 범주를 비로소 실체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범주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감수성에 대한 윤곽은 범주를 지식 바깥, 즉 감수성 안에 있는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윤곽은 실로 현상일 뿐이거나 범주와 일치하는 어느 대상의 감각 개념에 불과하다. 수는 현상의 양이고 감각은 현상의 실체이며 사물의 항상성과 지속성은 현상의 본질이고 영원성은 현상의 필연성이다는 등 이제 만약 우리가 이런 제한 조건을 없앤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마치 우리가 앞서 제한된 개념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 범주들은 그 순수한 의미에서 즉 감수성의 모든 제약 조건에서 벗어나 단지 현상되는 대로 이 사물들을 표상하는 범주의 윤곽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의 사물 일반에 타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때 범주들은 모든 윤곽과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훨씬 확대된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감각 조건으로부터 그런 분리를 한 다음에도 지식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실제로 갖게 될지라도 그런 건 단지 논리적인 의미로서 그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때 그런 개념에는 대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대상에 대해 어떤 개념을 제공하는 의미는 없다. 따라서 예컨대 본질이라는 개념에서 만약 사람들이 그 개념으로부터 불변성이라는 감각 규정을 없앤다면 그 본질 개념은 다른 무엇인가의 수로로서 생각됨 없이 주어로서 생각될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할 뿐일 것이다. 이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표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제1주어로 여겨질 사물에 어떤 규정을 줄 것인지 전혀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곽이 없다면 범주들은 그저 개념들을 만드는 지식의 기능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어떤 대상도 머릿속으로 가져오지 못한다. 대상의 의미는 감수성으로부터 범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감수성은 지식을 실체화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제한한다. 판단력의 초월적 이론 또는 원리의 분석 제2절 순수 지식의 모든 원리의 체계 우리는 앞절에서 보편적인 제약 조건들 관점으로만 초월적 판단력을 설명했는데 그런 조건들 하에서만 종합 판단을 위한 순수 지식 개념의 사용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제 우리의 작업은 이 조심스러운 비판 속에서 지식이 경험 무관하게 실제로 수행하는 판단력을 체계적인 연관성으로 제시하는 일이다. 우리가 살펴본 범주표가 이 작업에 자연스럽고 안전한 안내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범주들이 갖는 가능한 경험과의 관계에 모든 경험 무관한 순수 지식의 인식이 구성됨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감수성에 대한 범주들의 관계가 지식 사용을 위한 모든 초월적 원리를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의 체계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경험 무관한 원리들이 그런 이름을 갖는 까닭은 그 원리들의 판단의 근거가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원리 자신은 더 높고 더 보편적인 인식에 근거를 두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증명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그런 증명이 더 이상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없음에도 경험 무관한 원리들이 대상에 대한 모든 인식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주관적인 원천에서 대상 일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짐을 증명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또한 그런 증명을 해내는 것이 필요함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명제는 순전히 허위로 생겨난 주장에 불과하리라는 커다란 의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범주와 관련한 그런 원리들에만 우리 자신을 제한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이 현상들인 모든 사물이 가능해지는 조건이라는 초월적 감성의 원리는 우리 연구의 핵심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 감각 원리가 사물 자체에 관해서는 이용될 수 없다는 제한도 마찬가지로 제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적 원리들도 이 체계의 일부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수학 원리들은 단지 직관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지 순수 지식 개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경험 무관한 종합 판단이라는 이유로 그것들의 가능성도 여기에서 반드시 고찰될 것이다. 다만 수학 원리들의 올바름과 필연적인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학에서 그런 증명은 전혀 필요 없다. 그저 그런 명백한 경험 무관한 인식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함이요. 그것을 연역하기 위함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분석 판단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해야만 할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종합 판단의 원리와 대조해 가면서 이야기할 터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대조야말로 종합 판단에 대한 이론적 오해를 없애주고 그것들의 고유한 본성을 우리 앞에 분명히 꺼내 놔줄 것이기 때문이다. 순수 지식 원리의 체계 제1관 모든 분석 판단의 최고 원리에 대하여 우리 인식이 어떤 내용을 갖든 대상과 어떻게 관계하든 설령 소극적이기는 해도 우리의 모든 판단 일반은 판단이 자기 자신과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제약 조건 아래에 있다. 판단 자체는 심지어 대상을 따질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판단에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부여된 게 아닐지라도 혹은 경험 무관하게든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런 판단을 정당화할 근거가 전무할지라도 판단은 아무렇지도 않게 개념들과 결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판단은 내적 모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일 수 있거나 근거가 없을 수 있다. 어떤 것도 자신과 모순되는 수로를 갖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일컬어 모순율이라고 부른다. 모순율은 그저 소극적이기는 해도 모든 진리의 보편적인 기준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명제는 논리학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순율은 내용과 무관하게 다시 말하면 순전히 인식 일반으로서의 인식에 타당하기 때문이며 그 원리가 모순은 인식 전부를 무효화하고 취소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율은 적극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즉 거짓과 오류를 금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모순에 근거하는 한 참을 인식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판단이 분석적이라면 그것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판단의 참은 항상 모순율에 따라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서 이미 놓인 개념과 생각되는 것은 그 반대를 당연히 부정하는 데다가 그 개념 자체는 대상을 반드시 긍정해야만 하는데 그 개념의 반대는 대상과 모순될 터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순율을 모든 분석 인식의 보편적이며 완전히 충분한 원리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참에 대한 충분한 기준으로서 이 원리의 권위와 유용성이 분석 인식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도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무효화하지 않고서는 이 원리를 위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인식의 참에 관한 필수 불가결한 제한 조건이 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 인식의 참을 결정하는 근거를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식의 종합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종합적인 종류의 인식이 참인지에 관해서는 설령 우리가 저 불가침의 원리를 어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지라도 모순율로부터 어떤 조언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유명한 원리가 모든 내용을 없애고 순전히 형식적인 원리임에도 거기에는 부주의한 데다가 완전 불필요한 어떤 종합이 섞여 들어가 있다. 어떤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공식이 그것이다. 이 명제는 자명하게 이해되는 확실함이 있기는 해도 여기에 굳이 불가능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확실성이 더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명제는 시간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니 말하자면 B인 어떤 것인 사물 A가 동시에 B가 아닌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만 순차적으로는 두 가지 B이면서 B가 아닌는 아주 쉽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가 동시에 노인일 수는 없지만 같은 사람이 한때 젊을 수 있고 또 다른 때에는 젊지 않을 수, 다시 말해 늙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모순율은 순전히 논리적 원리라는 점에서 그 권리 주장을 일시적인 관계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저 공식은 모순율의 의도와는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오해는 이런 식으로 비롯되었다. 우선 한 사물의 개념으로부터 그 사물의 어느 한 수러를 떼어낸 다음에 나중에 반대 의미로 그 수러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어와는 모순되지 않는다. 주어와 종합적으로 결합된 그 주어의 수러와 모순될 뿐이다. 게다가 그런 모순도 첫 번째 수러와 두 번째 수러가 동시에 상정될 때에만 그러하다는 것이다. 만일 내가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배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경우 동시에라는 조건이 더해져야 한다. 한때 배우지 않은 그 사람이 다른 시점에서는 아주 잘 교육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무교육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명제는 분석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표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주어 개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 동시에라는 조건이 붙을 필요도 없이 부정명제는 곧바로 모순율로부터 밝혀지기 때문이다. 내가 위에서 모순율의 공식을 바꾼 까닭은 분석 명제의 본성이 더 분명하게 표현되도록 함에 있다. 순수 지식의 원리 체계 제2관 모든 종합 판단의 최고 원리에 대하여 종합 판단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은 일반 논리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정말이지 일반 논리학의 그 이름조차 알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초월 논리학에서 이 설명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만약 우리가 경험 무관한 종합 판단의 가능성, 그런 판단들의 조건이나 타당성의 범위까지 다룬다면 유일한 과업이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이 과업을 완수한 후에야 초월 논리학은 자기의 목적, 즉 순수 지식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판단에서 나는 주어진 개념에 머물면서 그것에 관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 만약 그 판단이 긍정적이라면 나는 개념 안에 이미 생각된 것만을 그 개념에 부여하고 만약 그 판단이 부정적이라면 그때 나는 개념과 반대되는 것을 그 개념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종합 판단에서 나는 주어진 개념 바깥으로 나가야 하며 이 개념과 관련하여 그것 안에서 생각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고찰한다. 따라서 이런 관계는 동일성의 관계도 아니거니와 모순의 관계도 아니며 그래서 우리는 판단 자체에서 그 판단의 참됨도 오류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다른 개념과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어느 주어진 개념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오직 그 안에서만 두 개념들의 종합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모든 종합 판단을 매개 하는 이 제3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에는 오직 하나의 요지가 들어있으니 내적 감각이며 그리고 그것의 경험 무관한 형식인 시간이다. 더욱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의 종합은 상상력에 의거하되 판단에 필요한 표상들의 종합적 하나됨은 지각의 하나됨에 의거한다. 따라서 종합 판단의 가능성은 이것들 안에서 찾아야 하며 그리고 이 세 가지에는 경험 무관한 표상들의 원천이 들어있으므로 순수 종합 판단의 가능성도 이것들 안에서 찾아야 한다. 정말이지 대상 인식이 오직 표상들의 종합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순수 종합 판단은 반드시 이것들 세 가지를 근거로 삼는다. 만약 어떤 인식이 객관적 실체를 갖는다면 다시 말해 인식이 대상과 관계하고 그 대상에 있는 뜻과 의의를 갖는다면 그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념은 공허하고 우리가 개념을 통해 생각하긴 하더라도 실제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니 우리는 그저 표상들의 유희만을 갖게 될 뿐이다. 어떤 대상을 준다는 것은 그저 간접적으로 대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직관을 통해 직접 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대상이 머릿속에서 경험, 실제 경험이든 가능한 경험이든 어쨌든 경험과 관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모든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순수하고 완전히 경험 무관하게 머리 안에 표상되어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것들조차 경험 대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은 객관적 타당성도 의의와 뜻도 갖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공간과 시간의 표상은 경험 대상을 소환하는 복제적 상상력에 언제나 관계하는 윤곽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대상이 없다면 공간과 시간은 의미가 없을 터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개념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경험의 가능성은 우리의 모든 경험 무관한 인식의 객관적 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경험은 현상의 종합적 하나됨, 즉 현상 일반의 대상 개념들을 따라 행해지는 종합에 의존한다. 그런 종합이 없다면 경험은 인식조차 되지 못한 채 포착된 것들의 랩소디에 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일관되게 연결된 가능한 의식의 규칙에 따르는 맥락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므로 지각의 초월적이며 필연적인 하나됨에도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경험의 기초에는 경험 무관한 형식 원리가 있으니 이 원리는 현상의 종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라는 보편적인 규칙이며 경험의 필수 조건으로서 이 규칙의 객관적 실체가 언제나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말이지 경험의 가능성에서도 그러하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경험 무관한 종합명제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 번째 것을 다시 말하면 개념들의 종합적 하나됨으로 객관적 실체가 성립될 수 있는 대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공간 일반에 관하여 혹은 생산적 상상력에 의해 공간에서 그려지는 형상들에 관하여 실로 많은 것이 종합 판단으로 경험 무관하게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니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제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만일 공간이 외부 경험의 재료에 해당하는 현상들의 한 조건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면 공간에서 이 모든 인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고 그저 머릿속에 망상만 차지하게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순수 종합 판단이 설령 간접적이기만 하더라도 가능한 경험에 아니면 오히려 가능한 경험 자체에 관계하는 것이고 오직 이러한 관계에서 저 종합의 객관적 타당성이 놓인다. 그리하여 경험적 종합으로서의 경험은 경험의 가능성 면에서 다른 모든 종합의 실체를 제공하는 유일한 인식 유형이며 고로 경험 무관한 인식으로서 그 종합은 경험 일반의 종합적 하나됨의 필수적인 것만이 그것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참 대상과 일치함이 된다. 따라서 모든 종합 판단의 최고 원리는 이러하다. 모든 대상은 가능한 경험에서 직관의 다양함을 하나로 합치는 필수적인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경험 무관한 종합 판단이 가능해진다. 만일 우리가 경험 무관한 직관, 상상력의 종합, 그리고 초월적 지각에서의 하나됨이라는 형식 조건들의 가능한 경험적인 인식 일반을 관련시킨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은 동시에 경험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험 무관한 종합 판단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러하다는 것이다.